오늘은 마이너리티 철학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철학자 관점에서는 확실히 마이너리티인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이너리티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행복을 도덕의 가치로 내세운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행복은 누구나 원하잖아요. 특히 웰빙이니 욜로니 하는 요즘 시대에서는 주류 철학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한 축을 대표하는 철학자 에피쿠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절부터 초기 로마 시대에 이르는 헬레니즘 시대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한 2000년 정도는 비주류 철학으로 전락했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대략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헬레니즘 시대에 그토록 인기가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째서 2000년 동안 비주류가 되었을까요? 둘째, 그런데 어째서 지금 재조명되고 사람들이 에피쿠로스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그 까닭을 알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 어째서 에피쿠로스는 비주류가 되었을까요? 무협소설처럼 철학에서 정파와 사파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정파 철학자들이 보기로 에피쿠로스가 사파였기 때문입니다. 정파 철학자들의 계보를 살펴볼까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은 소크라테스를 존경했던 스토아 학파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키티온의 제논, 로마의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정파 철학을 기독교 교리에 접목한 교회의 아버지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로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정파의 계보가 2000년입니다. 이들 정파 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섭리를 주장했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른 인간의 덕을 중시했습니다. 국가와 정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에피쿠로스는 모두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 정파 철학자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신은 존재하고 이 세계는 신의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맨 가운데 두 명의 정파 철학자의 거두가 있군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왼쪽 끝이 잘렸거든요. 그림만 봐도 에피쿠로스가 비주류인 것을 알겠죠? 잘린 부분 좀 살펴보죠. 아이고, 여기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입장입니다. 신의 존재는 모르겠고 신이 있더라도 이 세계에 간섭하지 않아. 신의 섭리 같은 건 없다는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였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과 비슷한 입장이었지요. 이 세계는 무한한 원자들과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경험론자였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관찰하고 감각을 통해 조사하는 것,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도 인정하지 않으니 정파들이 보기로 아주 고약한 사파였던 것이지요. 배척을 안 당할 수가 없었겠지요. 기독교가 유럽에 퍼질 때쯤에는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 정파 철학자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자연 법칙을 따르는 인간의 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덕으로는 네 가지,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은 그런 것보다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제1원리입니다. 즐거움이 많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고통스럽다면 불행하다는 생각에 빠지고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쾌락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쾌락주의, 영어로는 pleasure입니다. 어쩐지 쾌락이라고 하니까 육체적인 쾌락이 느껴지잖아요. pleasure, it's my pleasure. pleasure라고 하면 좀 순화되지요. 쾌락은 즐거움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쾌락을 가져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입니다. 반대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악합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은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탐닉하기보다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부재를 뜻했습니다. 그걸 마음의 평화, 평정심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 헷갈리죠? 아타락시의 락이 즐거울 락이라고 그런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균형 감각을 위해서 사파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정파 철학자들의 인생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경우 자연 필연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이 세계의 삼라 만상은 필연적인 원리에 의해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신의 섭리로 보편적인 법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법칙도 이런 자연 법칙처럼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고 섭리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입장은요, 쿨합니다. 응, 아니야.
이러니 정파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3번, 정통파 철학자들은 국가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이 국가론을 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고요. 심지어 정파 철학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 중에는 황제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에피쿠로스 할아버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와 공직은 사람 마음을 흔들고 고통을 불러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무관심이랄까요? 대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정원이라는 곳에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 빵과 물로 배를 채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노예도, 여성도 이 정원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문화였습니다. 정원의 문 앞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방랑자여, 여기는 그대가 머물 좋은 곳, 이곳에서는 즐거움이 우리의 가장 높은 선이라오. 정원에 머물며 생활하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말게나, 죽음을 걱정하지 말게나, 쾌락은 쉽게 얻을 수 있다네,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걸세. 헬레니즘 시대 에피쿠로스 학파 인기 있었을까요? 네, 당시에는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행복을 분양하고 고통을 피하라고 조언하면서 즐거움까지 서로 공유하자고 하니 사람들이 몰렸겠지요.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아주 극렬한 저주도 받았지요.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폭풍처럼 이탈리아를 덮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곧 쇠퇴하고 비주류로 확실히 전락합니다.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으니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전성기 황제입니다. 이분은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이기도 하죠. 스토아 학파는 이렇듯 황제를 배출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하고 교회의 아버지들이 정통파 철학을 수용하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저술한 300권에 이르는 책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간 에피쿠로스를 어째서 인류가 다시 발견하고 공부해서 권장하게 되었을까요? 17세기 이후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우리 인류가 자기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보죠. 우리 인류가 자기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에피쿠로스 철학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에피쿠로스 철학은 인간의 감각을 중시한 경험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깜빡하시는데요. 영국 경험론은 어떻게 하면 다수 시민의 권익을 기존 관습과 관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한편 급진 공산주의 운동의 이론적인 지평을 제시한 칼 마르크스는 에피쿠로스 철학을 계승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이 고대의 유명한 유물론이기도 했고 마르크스가 에피쿠로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기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행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민중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서양 사람들, 특히 영미권 사람들은 계보와 역사를 매우 중시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뿌리를 찾아내서 권위를 세우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피쿠로스가 재조명되었던 거겠지요. 뭐니 해도 공리주의를 빼놓을 수 없지요. 공리주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계승을 아주 공공연하게 선언합니다. 공리주의는 불행한 대중들의 행복을 염원하는 진보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상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 아까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치를 멀리하고 공직에서 벗어나려는 입장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공리주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지요. 개인주의적인 에피쿠로스 철학을 사회참여적인 철학으로 바꿔서 계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빛나는 저작 공리주의 제1장은 멋진 문장과 논리로 스토아 학파를 비판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를 옹호합니다. 그중 일부 표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을 아주 잘 요약해 주거든요.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와 쾌락을 의미하고 불행은 쾌락의 결핍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쾌락보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아주 천박하고 비굴하다고 비난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극적인 쾌락보다 지적인 쾌락, 감정과 상상 속의 즐거움, 도덕 감정의 쾌락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말한 행복은 황홀경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줄 수 있는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고통은 적고 일시적이지만 다양하고 많은 쾌락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개인의 고통에서 타인의 고통까지 관심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치 참여로 방향을 바꾼다면
에피쿠로스 철학은 다음 중 어떤 철학과 닮게 되는 것일까요? 1번 공리주의, 2번 파손주의. 정답, 네 맞췄습니다. 1번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과 가장 관련이 있는 현대 사상은 공리주의입니다. 다시 퀴즈. 다음 중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리주의, 2번 경험론, 3번 마르크스주의, 4번 태풍주의. 정답, 네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4번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감각과 관찰을 중시하는 경험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은 유물론이었습니다. 한편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니체가 에피쿠로스를 존경했으리라 능히 생각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아주 저명한 마이너리티 철학자, 그러나 웰빙과 욜로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는 철학자, 2300년 전 헬레니즘 철학자 에피쿠로스 할아버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